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준비한 저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로 있는 최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나눌 주제는 인도네시아 한류 수용의 역동성과 다양성 그리고 수행적 맥락이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요, 이미 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제작하고 있는 아카데믹 저널 아시아 리뷰에 아시아의 한류의 역동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담당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가 연구를 했었던 것들이 발표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석경 교수님께서 그 서문에서도 잘 밝혔듯이 이제 한류의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아시아의 한류를 집중을 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지금 요 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어느 정도의 어떤 나라에서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한류의 해외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거기 코피스에서 2014년부터 전 세계적인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축적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요 표예요. 한류, 제가 이 표에 대해서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시아에서 한류가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 표를 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여기 X축에 보시면 한류 현황지수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Y축에 보면은 한류 심리지수로 나오죠. 성장도. 그러니까 X축, Y축 중에서 당연히 멀리 갈수록 그 발전의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이 즉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UAE 이렇게 되죠. 그리고 쭉 따라가시면 인도, 태국, 튀르키예, 브라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중국, 대만. 예, 일종의 X축, Y축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브라질을 빼고는 다 아시아 국가예요.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또 한류가 굉장히 인기 있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을 보면은 X축, Y축에서 저 아래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한류 열풍이 저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넓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심지대가 아시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아시아에서의 한류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에는 주로 대만,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다는 거죠. 과연 인도네시아는, 과연 베트남은, 우리가 또 다른 영상 자료를 보시면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했었던 이란, 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요 특집호 중에서 인도네시아를 다루는데요. 저는 원래 한류 문화 연구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점은 인도네시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한류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왜 수용을 했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한류를 단순히 수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시민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줬느냐, 저는 그거를 퍼포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수행에 나타난 이 양국의 문화경제적 상호작용 연구라는 걸로 저희 이제 아시아 리뷰의 특집호에 함께 게재를 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영상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보시려면 이 논문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논문을 쓸 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당연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한류를 수용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면이 좋아서 어떠한 면이 문화적으로 상호작용해서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연구를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류 40년 역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류의 수용 현상 연구는 잘 되고 있는가? 한류의 수용 현상 연구가 왜 어려운가? 한류의 수용 현상 연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거는 앞으로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한류와 해외 지역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이후의 후학들이 또 후속 세대들이 함께 나눠야 될 고민의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쓸 때 이 부분을 풀어내고자 했었지만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이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밝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뒤에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최근에 인도네시아를 현지 조사를 다녀왔거든요. 인도네시아 아니면 모든 세계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저도 한 2번 정도 짧게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여행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한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 논문과 연관성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2주 동안 현지 조사를 다니면서 이제 첫 번째 한 것이 영화를 봤습니다. 누군가의 약속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도 봤지만 너무 이제 인도네시아 영화도 오랜만에 봐서 영화를 봤어요. 제가 본 영화가 여기 빠수트리 가제라고 하는 여기 인도네시아 영화 배우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봤습니다. 이걸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너무 놀라웠던 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여자분이 상대방에 관심 있는 남자한테 매력을 뿜뿜 뿜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영화 속에서 남자 한 분에게 자기 매력을 어필을 하는데 한국어가 쓰인다라는 걸 보고 너무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해 이런 말도 영화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가 저희의 남녀 관계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혼하면 반드시 애를 낳아야 하는 그런 고충, 그 신혼부부의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영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저한테는 안 맞았지만 그 요소에 한국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 영화 속에서 로맨틱 코미디 속에서 한국 언어가 갖고 있는 위치를 보면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 연구자로서 좀 인도네시아어를 조금 아는데요. 이 빠수트리 가제 도대체 내가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 단어조차도 인도네시아 문화적 맥락이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언어를 길게 쓴 거를 압축해서 쓰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게 빠상한 수아미 이스트리 각 질라스를 압축해서 빠수트리 그러니까 뭐냐면요 수아미 이스트리 즉 남편과 와이프 그 쌍을 얘기하는 거 각 질라스는 약간 애매모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빠수트리 가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황당한 커플, 조금 이상한 커플 정도로 해석되어지는 인도네시아 로맨틱 코믹 영화에 자주 나오는 소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수용 연구의 한 포인트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의 한류에서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그 해당 로컬 사회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조차도 현지 로컬어를 이해를 하는데 로컬어도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배운 그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들을
감각을 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빠스트리 가제라고 얘기했던 거가 소위 말하면 로맨틱 코미디 장르들을 얘기하는 그 황당한 커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버라이어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양한 소재인 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웹툰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어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인도네시아도 포함해서 한국도 그렇고 완벽하게 압축적으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됐잖아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한류가 열풍이다라고 해서 제가 어디 거리에 보면 한류가 막 느껴질까? 물론 있죠. 그 한국 음식, 백화점에 가면, 즉 몰에 가면 한국 식당도 많고 한국어도 많이 보이지만 우리가 문화현상으로서의 한류는 일단 보이는 세계보다는 디지털 세계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이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번에 현지 조사를 가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도 이런 한류, 한국 현상들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번에 2월 14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선거, 그 지방의 국회의원 선거들이 지방의 의원 선거들이 한날에 있었던 그 선거를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렇게들 다 얘기하더라고요. 옛날과 같이 거리에서 선거 캠페인 하지 않는다. 다 핸드폰으로 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로 자기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지를 끌어모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포밀루 2024, 2024년의 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빠르다이 디지털처럼 디지털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이 공적인 정치적 활동 자체도 바로 디지털 세계 안에서 된다는 거죠. 여기 밑줄 친 만파간 미디어 소셜이라는 것이 미디어 소셜, 즉 그 SNS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였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그 전 선거에서도 먼저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리에 캠페인이 없어질 정도로 이것이 집중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바로 인도네시아도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젊은 세대, 소위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Z세대, MZ세대가 매우 중요한 중심축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디서 포착되느냐라고 하면 디지털 세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앞에 홍석경 교수님의 얘기도 언급했지만 지금으로부터 정말 10년 전에 2013년에 홍석경 교수님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한류가 꼽히게 됐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배경, 즉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즉 인터넷, 유튜브, 그 다음에 지금은 넷플릭스까지 이어지는 이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먼저 전제될 때 충분히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 과정 속 디지털 문화 현상으로서의 한류라고 하는 것을 2013년도에 언급하셨는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당연히 이 부분이 보편화됐고 디지털 세계에서 익숙한 MZ세대들이 당연히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류를 즐기는 소비 주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제 아까 코피스, 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매해 이런 서베이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매해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 양상도 보고 있는데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한류가 굉장히 인기인데 분야별로도 그 콘텐츠를 접촉하는 경로도 당연히 온라인 모바일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드라마, 온라인 모바일이 92.4%죠. 그다음에 TV 방영이 61.5%, 그다음에 CD 또는 비디오 등이 11.0% 이런 것처럼 보세요.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물, 웹툰, 게임, 패션, 뷰티, 음식 이렇게 다 보통 온라인 모바일
또 SNS 영상, 유튜브 이런 게 굉장히 지배적인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흥미로운 거예요. 웹툰이죠.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65.6%, 카카오 웹툰 45.2%, 글로벌 사이트 앱이 36.2% 정도 되지만 이 웹툰 시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점점 커지고 한국의 웹툰 플랫폼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이어서서 K 콘텐츠 접촉 경로도 드라마,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에 유튜브, 넷플릭스, 뷰, 디즈니 플러스, 아이플렉스,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부분이 당연히 우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죽스, 구글 플레이 뮤직, 애플 뮤직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갖는 이 플랫폼, 툴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 논문에도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한테 매우 매력적인 이유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몇 개 국가들이 매우 젊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 신뢰할 만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자료는 인도네시아 통계청하고 유엔의 전문가들이 그 인도네시아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이 흐름은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분포, 비율이 엄청 다른 거죠. 우리가 보시면 포스트 제너레이션 Z 그러면은 MZ 세대 이전에도 당연히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Z 세대 이후 세대라는 거죠. 태어나기에는 2013년 전후로 태어나서 지금 현재 나이는 한 7살 정도로 되는 그 연령대가 10.88%. 여기 콤마로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표현은 한국과 다릅니다. 콤마가 점이고 점이 콤마예요. 그러니까 10.88%가 포스트 제너레이션 Z세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Z세대 1997년에서 2012년에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나이로는 8에서 23살 사이에 그 제너럴 Z세대가 27.94%예요. 그 다음 밀레니얼 세대 1981년에서 1996년 그러니까 24세에서 39세 요 퍼센트가 25.87%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속한 제너레이션 X세대 1965년에서 1980년 저는 그 중간 어딘가 있죠. 40에서 55, 중간은 아니네요. 거의 앞쪽에 있군요. 40에서 55세에 해당되는 세대가 21.88%고요. 그 전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1946년에서 태어나 1964년 56세에서 74세이고요. 그게 11.56%. 그리고 완전한 고령층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가 1.87이에요. 제가 이거를 더해서 보면 MZ 세대 더한 게요. 53.18%예요. 그리고 포스트 제너레이션 세대까지 빠지면은 제가 한 65%, 예, 64% 정도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인구의 64%가 포스트 제너레이션 Z세부터 MZ 세대입니다. 얼마나 젊은 층이에요. 그 다음에 MZ 세대들이 당연히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한류에 이끌어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이 또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너럴 X세대, 부모 세대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한류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좀 인도네시아 사회의 쟁점이 된다는 거죠. 제가 논문에도 썼고 오늘 발표의 뒷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최근에 현지 조사를 하면서 정말 흥미롭게 봤던 거는 바로 이제 이제 책방을 다니면서 서점들을 다니면서 이 활자화된 K 콘텐츠의 정보를 담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K 콘텐츠가 자기의 즐거운 삶의 한 부분이 되려면 욕망이 뭐겠어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국어 교재가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인도네시아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한국어 교재의 버라이어티, 어마어마한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있다는 거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봤었을 때 이 앞쪽에 두 사진 중에 이거는 한 책방에 다른 각도로 찍은 건데요. 즉 BTS가 눈에 확 보이죠.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그리고 BTS도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고 블랙핑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활자된 책으로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이제 BTS On the Road가 아까 이제 우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이신 홍석현 교수님이 책을 내셨는데 그게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이 돼서 여기에 딱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 이 BTS가 굉장히 아카데믹한 책이라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류 팬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요 코너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바하사 코레아, 그게 한국어인 거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 배울 때만 해도 정말 한국어에 관련된 교재가 너무 없어서 그랬는데, 이 BTS가 직접 나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요 세 번째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코리아 BTS. 그러니까 BTS가 한국어를 설명하는 그 부분인데, BTS 팬들에게는 이만큼 좋은 교재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서점이에요. 저는 요 K-팝 코너가 따로 있는 걸 보면서 사진을 딱 찍었죠. 요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이 있는 넷복에 있는 그라메디아 서점이 아니라 딴 서점이었는데 이 딴 서점에도 K-팝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서점에서 K-팝 딕셔너리 요 책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팝 딕셔너리가 바로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이 돼서 나올 만큼 이게 활자화된 정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 열풍을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대단히 흥미로운, 여러분 옆에 보면 눈치라는 말이 있죠. 눈치. 한국 생활을 하려면 눈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눈치라는 거를 글로 쓴 이 김홍은 작가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말 배울 때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운 분이신데, 와, 책이 나와서 제가 그라메디아 서점에 가보니까, 넷복 그라메디아 서점에 가보니까요, 베스트셀러 10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눈치라는 책은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잘 설명해 준 거죠. 우리도 눈치가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그 눈치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말로 설명이 됐고 이 책은 시판 인쇄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인도네시아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그래서 한류라고 얘기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위의 순서대로입니다. K-팝, 드라마, 한류 스타, 한국 음식, 영화, IT 제품인 브랜드, 뷰티 제품, 뷰티 서비스, 패션, 태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영화가 이런 거는 사실 매우 다양한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부터 인도 영화부터 시작해서 중국 영화까지 굉장히 영화가 많은데 특히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기 나라 영화를 보존 강화하려고 하는 정책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영화에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여기에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패션도요. 인도네시아의 패션 산업을 굉장히 증진시키고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국의 패션도 좋지만
사실은 약간 그 입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패션이 좋더라도 로컬에서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요표에서 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화든 패션이든 당연히 인도네시아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브랜드 파워 지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에 상단에 보시면 높은 것과 좀 아래를 보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 이상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음식, 뷰티,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이고요. 7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예능,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물. 사실 이렇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여기 세 번째네요. 한류 스타가 딱 떠오르는 게 K 컨텐츠, K 웨이브의 연상 이미지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가 이민호입니다. 두 번째가 송혜교 씨이고요. 그 다음에 수지 씨, 송중기 씨, 현빈 씨 이렇게 되고요. 가수 그룹에는 단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슈퍼주니어, NCT, 엑소 이렇게 되는데 방탄소년단의 그 팬덤, 아미가 인도네시아에 최고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팬덤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랙핑크가 정말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조금 활동이 뜸해서 블랙핑크로 많이 모였는데 또 요즘 블랙핑크가 또 조금 주춤하지만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또 하나 여기 이민호, 송혜교 씨 이런 부분이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첫 한국 드라마가 시작된 게 바로 꽃보다 남자예요. 그때 주인공이 이민호 씨였잖아요. 그러면서 줄곧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불법 CD로 봤었던 게 송혜교 씨가 처음 나왔던 풀하우스 있죠. 그 풀하우스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했고, 최근에는 더 글로리라는 데서도 있죠. 그러니까 요 인기 드라마 속에 나오는 배우들, 가수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도 정말 충분히 인식이 고양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아까 저희 그 K-팝, 드라마, 한류 스타 네 번째가 뭐라고요? 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이 열풍인데 인도네시아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인도네시아 음식에 대해서 당연히 집중을 하는데 우리 그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 나온 거 있죠. 거기에서 나온 포인트가 김밥이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김밥이 원래 그전에도 인기 있었는데 김밥에 대한 인기가 많고 당연히 거기에 요리책이 그 한국어로 된 요리책이 또 인기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저는 잘 즐겨 먹을 것 같지 않은 버터콘 라면. 되게 느끼할 것 같죠? 이렇게 매운 거를 못 먹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스타일의 라면을 원하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당연히 매운 거를 잘 먹습니다. 인도네시아 음식의 대부분이 달콤한 것과 매운 것이 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 맛이 조화가 있는데 매운맛의 떡볶이, 그 다음에 라볶이 이런 게 굉장히 인기고요.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건 여기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회사가요. 사실 식당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무지개라는 회사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만큼 인기가 있었을 때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브랜드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이러한 음식뿐만 아니라요. 혹시 인도네시아를 가보시면 세노파티라고 하는 그 거리가 소위 말하면 한국 거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식당이 엄청나게 즐비한 곳입니다. 전 세계 한국 음식이 최고 많은, 한국 빼고요. 해외에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찍이 자카르타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저도 여기 가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노파티가요. 제가 이번에 갔었을 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세련된 도시로. 그 주위에 멋진
빌딩들이 쫙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인도네시아는 이제 자연 친환경적인 도시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메트로폴리탄적인 도시감을 느꼈을 때 자카르타 안에 한인들이 많이 가는, 그리고 한국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 당연히 외국인들도 가는 그곳이 멋져지면 더 멋있잖아요. 그곳이 SCBD, SCBD, 이거는 인도네시아 말로 SCBD인데요. 그게 바로 금융거리거든요. 금융거리 한복판에 세노파트라는 거리에 한국 시대가 쫙 있기 때문에 최고급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글 쳐보시면 세노파트 한국 식당 그러면 그 화려함과 그 고퀄의 한국 식당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해외 한국 음식의 발전을 자카르타 세노파트에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현지조사 가서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을 찾았고, 한국문화원에 아주 오랜 지인이 계셨어요. 2007년에 알고 계신 분이 정말 거기서 멋지게 이제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한류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또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양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네시아 한류 팬이 정말 전혀 다른 세대다. 즉 뭐냐면요, 아까 제가 2001년에 처음으로 K-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지금까지 20년 지났잖아요. 그랬을 때 어렸을 때부터 K-드라마, K-팝, 그 다음에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그들이 성장해서 있는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얼만큼 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놀라운 일 중에서 K-팝 작곡 경연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K-팝이라는 음악 장르 안에서 인도네시아의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작곡을 하고 그것을 컴퓨터에서 뽑고, 그래서 그거를 IP를 줘갖고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 행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뒷부분은 그것을 인도네시아 싱어, 형이라는 분이 더 이상 사랑은 없는 거야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예, 제가 어제 들었는데 정말 달콤한, 그러니까 K 발라드 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분들이 작곡했다는 게 엄청 놀라운 거죠. 그런 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라고 하는 것들 얼만큼 이제 확산됐느냐라고 보면 여기 녹색 그 포스터를 보시면요. 한국말 경연대회인 거죠. 한국말 경연대. 어디에서요? 동부 자바에서요. 대학생이요? 아니요. 고등학생입니다. 정말 고등학생들이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를 할 만큼, 그리고 동부자바라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할 만큼 그만큼 많은 참여자들이 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고등학교에서는 제2 외국어 중에 하나로 한국어가 채택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어에 대한 열풍은 뭐랄까요, 이렇게 저변으로 굉장히 확대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포스터를 보시면 바로 우리가 K-웨이브는 이제 새로운 진보를 하는데 바로 클래식한 뮤직, 한국의 클래식, 요것도 즐겨 들으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 K 뮤지컬, 그 다음에 자카르타는 이제 거의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원처럼 공공기관에서 한류를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카르타를 넘어서 더 넓은 지방으로 한류 로드쇼 순회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도 매해 한국 인도네시아 영화제, 아까 영화에 대한 장벽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열망과 그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상호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화제도 하는 부분. 너무 버라이어티하고요. 제가 이제 또 문화원의 그 팀장님하고 들었을 때 너무 좋았던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왜 좋아하는지.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 언어적 장벽과 경험적 장벽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한국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수영 현상 연구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들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소설 김지영 그거가 영화화됐고 있는데 그 소설 김지영에 독후감을 받았대요. 그런데 엄청나게 글을 잘 써서 그 글들을 잘 쓴 독후감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독후감들을 읽으면서 한국인의 정서와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너무너무 그 글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거 연구해야 됩니다. 왜 인도네시아 분들이 K 콘텐츠 중에 출판물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데 영화도 있는데 이런 걸 왜 좋아하는데 깊이 있게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연구가 안 됐어요. 일단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게 수영 현상 연구의 질적 진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인 거죠. 또 하나 요번에 제가 이제 2021년에 갔었을 때만 해도 이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콘텐츠 진흥원이요. 한류 열풍이 있는 몇 개 해외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 자카르타에 콘텐츠 진흥원 지사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외 최초로 코리아 360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일에 갔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주말에는 굉장히 많고 행사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롯데몰이라는 쇼핑몰에 여기에 있는데요. 들어가는데 스타 360 스타들의 손이 이렇게 다 형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있는 스타한테 손을 맞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에 두 번째는 바로 한국식 노래방이래요. 그래서 이걸 미리 신청을 하면 거기서 마음대로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한 무슬림 여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K-드라마, K-팝 코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리아 360이 있고요. 흥미로운 건 또 하나 밑으로 여기가 이제 1층이고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와우 한국어를 모형화한 분이 있는 거예요. 골목길 상회라고 해서 들어가면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요. 사진 찍는 사진도 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한국을, 즉 서울을 경험할 수 있는 모형의 서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자카르타만의 현상이 아니라요. 따식말라야에 코리안 타운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한국을 가보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은 인도네시아 한류는 최고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 연구자로서 인도네시아 한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이게 바로 2019년에 한류 지수를 나온 거거든요. 거기 1위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었어요. 와우. 제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를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자각한 게 2019년이에요. 그러면서 한류를 관심 있게 보면서 작년에 이런 논문까지 오게 됐는데 그 옆에도 당연히 이제 한류 현황 지수, 즉 인기도, 한류가 경제적으로 얼만큼 성장했느냐, 한류 심리 지수, 성장도, 이렇게 X축, Y축을 3 곱하기 3, 이 트레이로 만들었던 첫 번째 구조에서는 당연히 맨 꼭대기에 인도네시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앞에 보여줬던 표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요쪽 제 이제 국가별 현황 지수라고 크게 보이는 그 부분에서는 요때는 좀 떨어져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인기도도 떨어지고 성장도도 좀 떨어졌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또 가슴이 철렁 내렸죠.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가 뭐 어떤 거냐면요. 라켓 소년단이라고 한국 드라마 중에 인도네시아 선수단을 잘못 형상화돼서 나쁘게 형상화돼서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공분을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죠. 그때 한번 다시 주춤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거를 이제 3 곱하기 5 매트릭스로 더 넓혀서 더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매트릭스 받는 거죠. 다시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최고 발전 단계로 회복된 거죠. 그래서 올해 발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초에 2024년, 즉 작년에 조사된 게 올해 이제 초에 다시 발표된데 보면 어떤 변화의 양상이 있을지.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팬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46.9%, 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37.6%라는 것이 대단하죠. 근데 우리 요 대목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길거리 가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국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참,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 선진국으로 알고 있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다, 경쟁국이보다는 협력국이다, 국제적으로 사회공헌을 한국이 잘하고 있다, 호감이 가는 국가다, 그 다음에 문화강국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다른 거는 다 86, 92, 89, 82, 82, 78 이런데요. 파란색 진한 문화 강국이다라는 게 51.2%예요. 저는 여기서 논문에도 썼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K 컨텐츠에 해당되는 프로덕트, 제품들을 쓰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이 보기에 한국이 문화의 저력이 있고 강국이다라는 것이 다른 거에 비하면 적다라는 거.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신비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조사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됐었을 때 K 콘텐츠를 왜 좋아하느냐, 그런데 또는 왜 불편하느냐라고 하는 현상을 쭉 연구를 해왔어요. 한번 나중에 천천히 그 자료를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죠.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우리가 예능을 좋아하고,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고,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그 지점을 그들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고, 진입장벽은 다 언어가 굉장히 큰 진입장벽입니다. 언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다수 있었을 때 진입장벽에서 약간 선정적인 부분이 문화적인 진입장벽이기도 한 부분이 나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드라마 하나만 볼까요? 드라마 하나 봤었을 때 드라마가 스토리가 짜임새 있고 탄탄하다. 제가 아까 그 인도네시아 영화 봤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조금 스토리가 너무 평범하고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배우의 외모가 매력적이어서 선호하는 배우가 출연해서, 그래서 요즘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생겼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좋아하는 스타, 가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음악을 볼까요? 스타일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이건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도네시아인들이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수용 현상 연구를 아까 양적적인 연구처럼 했고, 질적인 연구들도 우리가 꾸준히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팬덤 현상 연구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슈퍼주니어 팬덤들 연구를 하고, 예를 들면 반둥에 있는 한류 팬덤이 커뮤니티로 모여져 있거든요. 그런 팬덤 연구들,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 연구들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디지털 담론 연구,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담론들도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튜브 담론 연구가 이게 실제로 인도네시아인들이 하는 거냐, 아니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터뷰는 매우 중요한 질적 연구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국립대 한국어학과 교수님과 인터뷰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바로 아시아성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크다고 합니다. 예,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아시아성이냐. 사실 인도네시아 분들도 위드 어른들 보면 고개를 들어서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랑 굉장히, 그 다음에 우리의 식문화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들이 느끼기는 아시아성이라는 것이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터뷰 두 번째 내 같은 경우는 그 우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이 당시 나의 해방일지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 사이에서 나의 해방일지에 대한 얘기가 엄청 되었대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한 예를 보면 나의 해방일지에서 여자가 머리 감는 장면이 나오고, 그 주인공 언니의 이제 밖에 우물가에서 머리 감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머리를 감는 걸 굉장히 신성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서 여성이 머리를 감는 거에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 유사성,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나의 해방일지,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기도에 살았거든요.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공부하러 왔다 가고,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돈 벌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자카르타 수도와 외곽 도시에 매우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 외곽의 30대 여성의 삶, 이 부분이 바로 문화적 동질성이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인도네시아도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글로벌화, 그다음에 교육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사를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매우 당긴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 제대로 잘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논문에는 이러한 한류를 좋아해주는 이 수용에 인도네시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게 인도네시아가요, 1998년에 바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를 했습니다. 바로 개혁시대, 민주주의 도래. 그런데 IMF 외환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이 변화하는 시기에 거기에 이제 군부 권위주가 오래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공영방송, 국유방송만이었었는데 80년대가 되면서 완화돼서 민영방송이 만들어지는데 그 민영방송 중에 하나인 인도시아르 TV가 한국 드라마를 최초로 방영했는데 첫 번째 드라마에서 17%, 인도네시아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섬나라이기 때문에요. 시청률 17%면 어마어마한데 그게 나오면서 파란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리의 응원 열풍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우리도 저렇게 다이너믹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열망을 그렇게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사스트리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분이 저기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와서 논문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 그거를 제 논문에도 잘 참조했는데 그 모습. 그러면서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으로 뽑았던 이 인도네시아 유도노 대통령이 한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랑 교류와 협력이 활발했고요.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도노 정부 때는 바로 창조경제 전략을 도입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 창조경제 전략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시기에는 창조경제 협력에 대해서 MOU를 맺었고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특별 전략적 관계가 됐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2022년에는 K 콘텐츠 홍보관 자카르타에 해외 최초로 설립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일방적인 한국의 그 전파 이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K콘 수용하고 한국과 교류 협력을 원했던 선택, 이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상호작용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적극적인 수행 전략을 한 게 바로 창조경제, 2009년부터 만들어진 거죠. 이게 지금 현재 K 콘텐츠를 분류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앱, 건축, 그다음에 디자인, 시각 디자인, 생산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사진, 음악, 공예, 음식, 패션, 출판, 영화, 애니메이션, 영상, 광고, 게임, 공연예술, 미술, TV, 라디오 이렇게 17개의 창조경제 분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 전략과 맞물려 있고요. 당연히 경제성장의 교두보로 역할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이 창조경제를 국가만이 아니라요, 아세안 전체로 확산하고 당연히 재작년이죠. 벌써 G20 발리에서 있었을 때 이거를 글로벌 아젠다로 만들었습니다. 사우스 컨트리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또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창조경제, 문화산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 역할을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우리 인도네시아의 걸그룹 스타비가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해서 작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수립 행사에 많이 나타났고 이분들은 반둥이에서 시작한 K-팝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없는 K-팝 그룹이 요즘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이잖아요. 그래서 스타비가 여기 맨 밑에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K-팝 그룹들, 한국인 없는 K-팝 그룹들에 대해서 막 비교하는 거죠. 놀라라는 곡과 스타라비라고 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막 누가 좋아, 나빠, 예뻐 뭐 이런 흥미로운 지점들을 했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흥미롭습니다. 즉 K 콘텐츠는 이제 글로벌 장르가 됐다. 한국인이 없어도 그 장르로서 성격이 된다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증지됐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이 연구는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전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K 콘텐츠가 한국이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한국이라는 표현이 K 콘텐츠가 인도네시아 문화에 끼친 영향이 어떠냐. 제가 이 작년에 나온 이 논문을 보고 논문 제목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The Fading of the Existence of Pancasila, Values Tours of the Rise of Korean Wave in Indonesia예요. 와, 그러니까 판차실라라는 것이 이 나라의 통치 이념이거든요. 통치 이념의 존재의 페이딩, 사라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왜? 코리안 웨이브가 증진되면서, 즉 한류가 판차실라라는 헌법 이념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제목의 논문이 나와서 저는 너무너무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결론은 부정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차실라라는 것은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헌법 이념이기 때문에 코리안 웨이브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우려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광적인 열기, 이 광적인 광팬이 등장했었을 때 기존 세대들이 하는 우려인 거죠. 쟤네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떠나, 너무 많이 돈을 쓰면 어쩌나, 이런 우려. 그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우려, 제너럴 X 세대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민족 문화가 사라지면 어쩌나라는 거. 그래서 코리안 웨이브가 문화 제국주의로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인도네시아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 또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너레이션 Z세대와 M세대들 그리고 포스트 제너레이션 Z세대들이 이걸 왜 주목하느냐. K-팝을 좋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인도네시아는 대충이 되게 커뮤니티, 가족, 그 다음에 종교 공동체, 종족, 그 다음에 민족, 나라 이렇게 강력한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가 어려운 문화예요. 그런데 이 K-팝을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인터뷰 내려보면 왜 좋아하냐 보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류에 대한 K-팝에 대한 또 이 긍정적인 많은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기개발성 이 부분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 하나는 무슬림 여성이고 당연히 무슬림이지만 K 컨텐츠를 좋아하는 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이고 취미는 취미고 종교는 종교이고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다수가 무슬림이긴 하지만 문화의 하나의 이정표인 판차실라 다양성 속의 통일,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을 한류를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류를 통해 문화적 혼종성을 증진하는 요소이고 그렇지만 한류는 여전히 아직 한계가 있는 거죠. 특정한 종교에 대한 편견, 또 특정한 종족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이 한류의 부정적인 요소도 컨텐츠에 있다는 그 부분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잘 알면서도 그 부분이 진전돼서 바뀌기를 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 논문에는 한류는 인도네시아에서 문화 다양사와 이 근본주의적 이슬람 가치 경합 사이에 한류는 존재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류가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문화 다양성 증진을 기여를 한다면 한류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이 문화 다양성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치면서 저는 처음으로 다시 제기했던 제 논문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논문인데 이 한류의 수용 현상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한류의 수용 현상 연구를 더 진진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맥락, 현지 언어, 현지 문화, 현지 역사,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 상호작용 현상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해외 지역 연구 또는 한국의 한류 연구자들이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의 소통, 교감, 그 다음에 공동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